네, 세 번째 순서인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순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따로 어떤 분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탄소 거래세, 세제 혜택, 소득 공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욱상 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CSR이라는 개념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랑 지금 현재 ESG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경제적인 베네핏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ESG 경영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베네핏이 온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어야 아마 이게 드라이브가 돼서 기업들이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몇 가지 정부 차원에서 규범화 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가격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지금은 사실 무상할당 포션이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2030년 NGC 달성이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하려면 이 유상할당, 그러니까 가격을 치르고 이제 배출권을 해야 되는 그 포션을 엄청나게 늘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업들한테 이렇게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규범화가 될 거고 가격이 매겨질 거고 예를 들어서 ESG 공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이제 이렇게 ESG 공시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그렇게 사인을 줘서 앞으로 ESG 공시를 안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거야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규범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왜냐면 기업이 이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을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지금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공법으로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자면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그런 탄소가 많이 안 나오는 공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전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EU에서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수출이 당장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그런 규범화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 아리백도 기업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착해서 아리백을 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아리백을 안 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애플에다가 납품을 못 해요. 이제 자기가 애플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었는데 아리백을 안 하게 되면 애플이 납품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도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전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할 여건들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전까지는 아예 법도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작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기업이 직접 발전 사업자랑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긴 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업이 산업용 전기를 구매하면 한 킬로와트아워당 110원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로 따로 전력 구매 계약 맺어가지고 하려면 한 160원, 170원 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규범화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유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쪽에서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한 규범화들을 예고하는 형태로 기업이 준비할 수 있게 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탄소 중립, 전 세계 탄소 중립 추세에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규범적으로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지금 정책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ESG 활동을 해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ESG 선수한 생태계가 첫 번째 구축을 해야 된다. 경제 생태계, 사회 생태계가 또 구축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구축돼야 되는데 첫 번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시에 대한 체계, 그러니까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야 되고요. 이 공개된 것을 고려를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금융투자기관이 즉 특히 공적 금융기관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스트레스 코드, 수사처 책임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ESG 공공조달, 지속가능 공공조달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속가능 소비 또 윤리적 소비를 생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키려면 현재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래소 규정을 바꿔서 2019년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가 현재 자산규모 2조부터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1조까지 이제 의무화됐고 2026년에 코스피 상장 전체에 의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와 S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자산규모 코스피 상장자 중심으로 해서 자산규모 2조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야 의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ESG 정보가 제대로 똑같이 완결체로 의무화되는 시점은 203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 TCFD를 2025년까지 영국 경제 전반에 의무화시키겠다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미국이나 SEC라든지 이런 것을 2026년까지 스콥 3까지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국제적인 어떤 금융기관들, 구체적인 어떤 쪽의 정보공개 의무화의 시점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은 굉장히 늦다. 그래서 실제로 ESG 활성화되려면 핵심은 정보공개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고쳐서 모든 공적 금융기관들이 ESG를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스타처 책임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ESG 공공조달 이 부분들은 사실은 조달 사업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현재 조달청하고 기재부에서 ESG 공공조달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만이 실제로 ESG를 잘하는 기업이 좋은 ESG 투자를 받고 또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또 기업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좀 개선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을 잘 새겨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배구조를 잘 갖추지 않은 기업에게는 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네. 정재규 박사님. 사실 일감 몰아주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또 올해 초에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어떤 특정 상장 회사에서 가장 핵심 분야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로 만들어서 대상장하면서 기존 회사의
주주들의 어떤 이익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도 그렇고 이런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 그 핵심은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그 가치가 훼손됐다.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사실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 지배구조 개선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수단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회사 가치를 가장 높게 오랫동안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한다는 말,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모든 주주, 그다음에 혹은 주주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감 몰아주기든 물적 분할로 자회사 재상장이든 이런 것들을 전체 주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제도 중에 올해 가이드라인이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 추가된 하나가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소액 주주와 의사소통을 했는지, 즉 의견을 들어봤는지, 향후에 만약에 물적 분할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과정, 어떤 절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올해는 관련해서 공시를 충실하게 많이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고민할 때 이런 걸 고민하게 되겠죠.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지배구조를 이제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생겼을 때 이 기업들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법적인 규율이나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의미가 있고 또 신속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어서 어느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되고 더 큰 부분은 시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장의 규율에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것은 우리 회사의 성장 단계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방금도 말씀이 나왔지만 ESG 관련된 공시, 정보에 충실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공개 시기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으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맞추기 위해서 조금 당길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또 너무 당기면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꼭 공시해야 되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부터 시작을 하고 또 큰 기업부터 시작을 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시제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환경 부분, 또 사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변호사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서 한번 여기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기업 환경 변화들이 이런 공시제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마 제가 보내드린 장표 8면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되시면 8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ESG 관련된 제도 이제 규정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은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법령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제 ESG 맥락에서 좀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는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것들이 ESG가 사실 이렇게 힘을 받고 기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법령 의 측면, 따라서 공적 규제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라이빗 엔터티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요구들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면서 지금 ESG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조금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논의된 것들을 좀 요약하는 취지의 장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는 저 ESG 운동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기업이든지요. 한국에 있는 제조 기업인데,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ESG가 논의되기 전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뭐 어떤 정부의 법령에 근거한 공적인 규제들을 받아왔고, 이거는 사실은 ESG가 논의되기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부의 법령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ESG 논의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지금 보시는 아까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했고, 그럼 어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실히 고려할지 문제인데, 뭐 임직원, 뭐 협력사, 소비자 단체, 지역 주민, 뭐 투자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맥락은 뭐 여러 번 언급해 주셨지만 우측 하단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ESG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ESG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면 투자 못 하겠으니까 정보를 좀 공시해라. 또 당신네 기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제3자에 있는 국가의 아동노동 이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뭐 압박을 받고 있는 것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제 고객사, 뭐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고객사들이 아까 뭐 여러 번 언급됐지만 과거에는 프라이스하고 퀄리티 중심으로 이제 요청을 했다면 이제는 뭐 탄소, CO2 관련해서 배출량 정보가 없으면 당신네 물건을 못 사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다양한 새로운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쭉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 때 어떤 정부에서 규제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투자자, 뭐 금융사, 고객사 등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 요구에 잘 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측면도 그걸 저희가 이제 연성규범에 근거한 뭐 사적 규제, 자율 규제 이름 붙였는데요. 그래서 저런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런 공적 규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 어떤 고민만큼 이런 사적 자율 규제가 어떻게 가고 있고 그것과 어떻게 밸런싱을 맞출지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저 그림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안욱상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에서 기업들이 착해서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부분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도적인 측면은 만들어져야 되지만 또 그것이 어떤 강제성을 띄었을 때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이나 아니면 뭐 반대되는 의견도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좀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 저도 이제 적극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아리백도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실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이 이제 석탄 발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까지 이제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가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사실 아리백을 채택하기가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선언해 놓고 이제 제도적인 완비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실행하겠다 좀 이런 입장으로 가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평가 기준이라든가 뭐 또 EU에서 공급망 실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굉장히 앞서가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큰 이제 압박과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개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국내 실제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여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오히려 기업이 빨리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조금 더 빠르게 의무 공시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국제적인 평가 기준에서는 공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얼만큼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만 얘기할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점수가 이제 깎이는 평가에서 안 좋은 이제 원인이 되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것에서는 실제 지금 현실의 문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주장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린워싱으로 판정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규제적인 것보다는 바로 자율적으로 특히는 뭐 금융적인 부분, 투자의 평가의 부분 이런 것에서 이 전체가 돌아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정부가 좀 더 부지런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줘서 국제적인 이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좀 더 빨리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덧붙이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고, 네. 저는 사실은 법 제도 쪽에 상당한 우리나라 인프라가 첫 번째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완비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의무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꼭 산업을 꼭 규제는 어떤 가두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는 또 다른 어떤 그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ESG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유럽연합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도하고 있는 배경에는 EU가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2018년도 만들면서 세 가지 기둥의 10가지의 그 사안들을 만드는데, 뭐, 텍소노미도 그렇고요. ESG 정보 공개도 그렇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10가지를 다 의무화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그전에 막 계속 주장을 해서 결국 그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것이 규제화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더 ESG로 빨리 넘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어떤 규제가 만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적어도 선수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필수적인 인프라적인 규제는 의무화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정합성, ESG 정보공시만 하더라도 현재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2014년도에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을 발표하면서 2018년도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CSRD라는 걸 바꿨습니다. 근데 바꿀 때도 의무화시켰지만 이 내용 자체가 서로 비교 가능성, 통일성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좀 더 강화된 규제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 주장했던 ESG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법들, 제도들은 개정을 의무화시키든 아니면 연성기금 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또 강제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